윤석열 정권은 참사공화국이었습니다.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었던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그리고 화성 아리셀 참사까지 윤석열 정권의 지난 3년 남짓은 참사로 얼룩졌습니다.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내랑 구테타를 벌였던 윤석열 정권은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가슴을 쓸어내렸던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아리셀 본사가 위치한 바로 그 도로 앞에서 천막을 치고 시커먼 매연을 맡으며 이 추운 날씨에 농성을 벌이고 있는 아리셀 화재 참사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지금부터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이거 팔찌하고 여기 이렇게 리본 이런 거. 이 리본을 저희들로 손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다 각자. 이걸 이래서 연대하시는 분들이랑 너나드리고 저희 하늘색이 저희 애들 그런 게잖아요. 우리 하늘 지켜보라고. 네. 진짜 말 바른 대로 보시면 이게 폭파 사고니까 아예 뭐 온전한 시신이 없어요. 다 진짜 뭐 반토막 시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폭발 사고니까 이렇게 뭐 진짜 반토막 시신이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온전한 시신이 없어요. 진짜 22명이 그 한 곳에 몰입해서 돌아갔었잖아요. 온전한 시신이 없어요. 그럼 온전한 시신이 없는 거 그거 중국에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말 바른 대로.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다 날렸어요. 뭐 그리고 하나 다 하늘에서 얘네들 하늘로 다 보냈다 이런 생각하고 또 이런 거 하늘색을 선택한 게 또 그리고 죽을 때는 진짜 천도되는 그런 불가마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이렇게 좀 시원하고 이런 감에서 우리 유가족들 논의한 게 그래도 하늘색이 좋겠다 해서 하늘색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은 또 뭐 그나마 또 나이가 왼수지. 아휴 경찰들이 오면 우리 대표님이 또 시달려야 돼. 무슨 말로는 뭐 맨날 뭐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 우리를 감시하는 거죠. 감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저기 저 안에서 저렇게 자네 돌발 행동하고 욕하고 뭐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저기 조금이라도 여기 선 하나 넘어도 뭐라 하고 아유 말하고 행동이 다 틀려 진짜. 야 이렇게 진짜 저도 2002년도에 나와서 이게 여태까지인가 한국에 있었지만은 진짜 이번 내가 애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진짜 뼈저리게 느껴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거라. 얘는 이제 25이잖아요. 네. 네.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진짜 다 그 졸업증까지 다 타고 오라 해서 때를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진짜. 야, 대학 졸업하고 저기 중국에서 그 사범대학 다녔어요. 연변에서. 예. 쟤는 저기 호구가 연변이 아니고 하북성 북경 쪽이에요. 네. 처음에 저희 고 김병철님 아내 되시는 분이 저희 직장 동료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분이 아리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폭발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혼자 그 화성 공장에 올라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 공정에 있지 않았으니까 다치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사고로 연락이 안 되니까 이 심리적으로 무언가 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올라왔더니 제일 최초에 그 폭발 사고에서 제일 최초에 발견되었던 분이 이제 동료의 남편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일 텐데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막 너무 힘들고 아파하고 그런 상황이었어 가지고 올라가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좀 같이 좀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있는 와중에 보니까 23명이 그 희생당한 그런 억울한 참사였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계속 그냥 정부가 하는 행태는 뭐였냐면 빨리 장례 치르는 절차는 이렇게 하면 되고 공단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는 그 산재 보험은 이렇습니다. 이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당연히 억울하죠. 왜 죽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장례 치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같이 접근해서 같이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 주변에 이제 동포분들이 그 나머지 뭐 동포분들 해서 그 17, 18명이 돌아가셨다라는 걸 추가로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분들에 대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참사에 대해서 그냥 개인의 죽음으로 이렇게 납두고 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조금 우리가 억울하지 않게끔 한번 진상들을 같이 조사하고 대응해 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유가족 협의회 구성을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함께 그때부터 함께 지금 한 140여일 넘게 같이 이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실제적인 이런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될 정부가 혹은 국회의원이 실제적으로 이 참사에 대한 원인들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가 개입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상황들을 만든다, 불신을 조장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왜냐면 지금 제가 이 참사들을 겪으면서 봤던 부분들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정부의 그 관리 감독 소홀이라든지 사고 예방들을 미리 하지 못한 거, 그리고 국가
국방부에서 실제적인 군납과 관련된 납품 비리부터 이 참사의 원인이 제공됐던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될 단위가 오히려 거기에 누군가가 같이 했다라는 것만으로 불신을 조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의도로 접근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부분들이 불안정한 고용 구조였고 내가 어느 소속에서 어떤 유해 물질을 다루는지를 알 수 없었고 그리고 정부의 어떤 군납 비리로부터 발생된 납품 기일 맞추기 위한 시료 바꿔치기 뭐 이런 것들의 원인들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 혹은 증빙들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고 되려 그걸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떤 불신한 의도로 접근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지만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수 있고 실제적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들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일을 함께 한 게 불신 조장이라면 본인들 스스로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외부 사람이 개입됐다고 해서 그걸 불신 조장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되려 역으로 그렇게 순수하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 그리고 더불어서 본인들의 허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군납비리나 혹은 노동부에서의 어떤 책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냥 은폐시키기 위해서 되려 저를 불신한 세력으로 조장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응 자체가 없다. 되려 이런 참사로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갔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책임지는 모습은 이 국민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진실들을 조사하고 규명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해야 될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물며 저희 아리셀 참사로 23명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국회의원들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 이것과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가 한 거는 첫날 참사 일어나고 그 화환 보낸 거 외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적어도 국민이 이렇게 참사를 당했다라고 하면 그 참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하고 명확하게 조사한 거에서 제대로 처벌받게끔 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참사에 정부는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진실들을 규명하는 그런 행위들을 한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그걸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참사가 벌어지게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뭐냐면 2021년부터 24년도까지 아리셀 현지 공장에서 군부대에 납품하는 배터리를 이제 국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료를 바꿔치기 하려고 하면 그 시료 외곽에 그 케이스 있잖아요. 케이스 봉인을 해제하고 그 성적이나 그 기일 쓰는 문서들을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검수용 시료를 바꿔치기 하고 성적을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군대에 불량 배터리를 납품을 했는데 그 납품한 게 47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군대에 납품하는 배터리를 그런 식으로 시료를 바꿔치기하고 성적을 조작했다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방부는 책임을 묻지 않고 되려 납품 기일 내에 이 배터리를
빨리 납품하라고 독촉을 했던 거예요. 독촉하는 과정에서 아리셀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 실제로 등록 허가받지 않은 업체를 통해서 미숙련된 노동자들을 대거 투입을 시켰어요. 그게 3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규모가, 그러면서 이분들한테 안전교육 하나도 없었고 어떠한 유해 물질을 다루는지조차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이 리튬 배터리는 외부 충격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미숙련된 아무것도 모르는 노동자들한테 케이스에다 배터리를 넣기 위해서 고무방망이로 막 쳐서 넣게끔, 억지로 끼워 넣게끔 하고, 그런 과정에서 리튬 배터리는 잘못되면 이 열이 나거든요. 근데 열이 나는 센서조차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손으로 만져서 그 발열 정도를 체크하게끔까지 하면서까지 불량 배터리를 생산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일에 시간이 이제 미치지 못하니까 그 불량 배터리조차도 다 양산화 시킨 거예요. 그 양산화 시켰던 것들이 CCTV에서도 보여줬지만 출입구 앞에 35,000개의 배터리 셀들이 적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리튬 배터리는 소규모씩 그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콘크리트 벽에다 소량씩을 보관해야 되는데 35,000개 셀을 불량 배터리 포함해서 그 출입구 앞에다 적재를 시켜놨던 거예요. 그러면서 CCTV를 보면 한쪽에서 그 군납하는 배터리 있는 데서 연기가 막 올라오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열이 폭주하면서 이 연쇄적으로 35,000개 있는 셀까지 연결이 되면서 한꺼번에 폭발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죽게 됐던 원인은 이 폭발하기 전에 이 리튬 배터리에 염화티오닐이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있는데 그 유해 물질이 발열되고 연기 나면서 질식사로 먼저 한 곳에 모여서 돌아가시게 된 거고, 그 이후에 연쇄 폭발이 되면서 35,000개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폭발해버리면서 1000도씨 넘는 화마에 휩쓸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시신이 없는 상태로,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돌아가셨고, 지금도 아리셀 어느 곳인가는 우리 가족들의 시신의 일부들이 훼손된 채로 그쪽에 공장에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됐고 참사의 원인이 됐지만, 그 이전에 이 에스코넥이 모회사이긴 한데요. 그 아리셀을 모회사로서, 자회사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전지 사업 부서로서 운영을 했었고요. 2017년도, 18년도에 벌써 에스코넥에서는 시료 바꿔치기라든지 성적 조작을 벌써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아리셀을 부서처럼 만들어 놓고 아리셀에다가 업무 지시를 하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상황 속에서 참사가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게 국방부와 그리고 지금 에스코넥에 책임이 있다. 거기에 덧붙여서 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노동부는 여기를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만큼 자기네들도 여기가 위험한 사업장이라는 걸 알았던 건데, 근데 실제적인 그 사고 예방이라든지 관리 감독에 대한 것들을 일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험성 평가라고 공단에서 실시하는 게 있는데, 위험성 평가를 너네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그 위험성 평가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잘했어? 그러고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해버린 거예요. 하물며 24년도에는 24년도 거를 그대로 연도수만 바꿔서 평가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우수사업장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산재보험료까지 감면되는 이런 혜택을 받았고, 그리고 아리셀 폭파 직전에 3년 동안 4차례의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와서 실제적인 참사의 그 폭발의 원인들을 알았다라면 이 참사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참사가
기업의 탐욕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이 무책임함 속에서 비롯된 진짜 사회적 참사다, 인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사된 결과들을 봤을 때 4월부터 조금 이 납품에 차질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납품에 이제 불량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납품에 차질이 생기고 그렇게 되고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보통 2,500개씩을 했는데 그 납품 기일에 이제 언제까지 몇 개의 수량을 하기로 이 약정을 했겠죠. 근데 그거를 맞추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월부터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그 인력을 공급받아가지고 실제 이 부분들을 만들게끔 한 거죠. 그래서 하루에 5,000개 이상씩 만들게끔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과정에는 그러니까 불량이 조금씩 생기면서 제때 납품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납품 기일에 못 맞추다 보니까 사람도 대거 투여하고 그리고 하루에 생산량도 2배나 올리고 막 이러면서 무리하게 넣게 됐던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그 납품 내에 그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쪽에서 납품 내에 물량을 제대로 들이지 못하니까 생겼던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납품 기일에 따른 연체료가 붙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체료를 안 내려고 막 무리하게 공정들을 아리셀에서 했던 거죠. 군대에서는 그 배터리가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대부분 무전기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2차 이제 배터리 들어가는 곳들 있잖아요. 뭐 무전기라든지 핸드폰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군납 배터리가 있고요. 그 군납 배터리도 아리셀에서 납품한 것 말고 딴 데도 있겠지만 아리셀에서 납품한 것들이 그 국방부에서도 몇 차례 폭발 사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군대 국방부와 저는 이 군납 비리에 있어서 밝혀진 불량 배터리를 납품하면서 온 그 잉여가 뭐 47억이고 여기 에스코넥은 82억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그런 시료 바꿔치기나 이런 어떤 비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할 정도로 그 납품에만 맞췄다라는 것 자체가 뒤에 무언가의 커다란 이게 있지 않느냐라는 합리적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의 상식이라면 일반 기업이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친 거잖아요. 사기를 한 거고 업무 방해를 한 건데 이 부분을 묵인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 에스코넥의 실제 주인과 그리고 국방부의 좀 더 높은 어디 선까지의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군납 비리와 관련된 것들이 단순하게 보여진 불량 배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파면 더 큰 무언가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